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 대선 정국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관세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의약품이 미국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남녀 모두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과 자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시 6년 유효기간 후 운영 적격성을 재심사하는 지정갱신제가 시행됩니다. 부적격 결정을 받는 기관은 사실상 퇴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에이펙 무역통상장관회의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국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과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겁니다. Very important.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s of medicines and drug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being ripped off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여해 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의 위탁개발 생산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양국의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양국 간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으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바이오 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업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 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체코 경쟁보호청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 남녀 모두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과 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대에서 40대의 가족과 노동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에서 40대까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20에서 40대의 가족과 노동 역할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8.1%가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과업 중 일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여가와 자아실현 등 개인 생활이 23.1%로 나타났고 연애와 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일을 최우선 과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8%는 일의 의미로 생계를 꼽았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여성의 약 80%, 남성의 70%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엄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항에는 남녀 모두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과 가사돌봄 참여 영역의 성불평등 심각성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임신과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 역할 강화와 남성의 가족 참여 확대에 남녀 모두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5에서 44세 남녀 2,6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강재희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기관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16,900여 곳.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기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 요양기관 평가 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사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하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진행됩니다.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260여 곳에서 특별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한글 자음 모양으로 배치된 한옥이 알록달록 옷을 입었습니다. 흑백으로 재구성된 경복궁 근정전 용마루는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궁과 사찰, 거주 공간까지 아우르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 한옥이 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천년 사찰, 진관사가 있고 바로 또 인근에는 은평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번 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기획된 전시이고요. 창문과 바람길, 마당과 채 나눔 등 한옥 건축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조명합니다. 회화와 입체, AI 미디어 아트 등 작가 13명이 참여한 전시가 이번 한 달 동안 펼쳐질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자산을 좀 일깨워주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260여 곳이 참여합니다. 인근 한옥마을의 가치를 녹인 전시처럼 올해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옥마을 등 전시와 이어진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명소와 전시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제주 등 6개 지역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습니다. 또 전국 50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대표 소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열립니다. 더 자세한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영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머니 관리 지원 계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날씨만큼은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했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고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없이 종일 대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안동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의 관세 전쟁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의약품인데요. 앞서 지난 2월부터 의약품에 25%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일 안에 관련 발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각 의대의 유급, 재적 처분 현황을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급, 재적 시한이 지나면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로 다시 불붙은 관세 전쟁부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까지 주요 현안을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관세가 좀 주춤하더니 다시 좀 불이 또 붙은 셈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2주 안에 부과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건립을 할 때 이걸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론 단계를 지나서 강론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 단계에서는 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만 보편적인 상호 관세 부과였죠. 그래서 모든 국가에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특정 국가는 물론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방위로 일단 부과를 해놓은 상태고 그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하고 지금 협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개별 조율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호관세 부과에서 빠진 품목이 뭔가, 예, 그리고 특히 또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어딘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접근해 오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뭐 큰 방향성은 뭐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들여오는 이제 수입 제품 관세를 높여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국내에서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소비를 줄이는, 그러니까 미국산 소비를 늘리겠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런데 뭐 계속 이제 팔고 싶으면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라, 일자리 창출하면 그러면 뭐 관세 부과 안 해도 되니까 가능한 한 많이 들어와라.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잖아요. 해외에서 생산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도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기업들을 향해서는 빨리 되돌아와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리쇼어링, 그걸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다시 공장 지어서 뭐 제조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줄게. 예.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서두르는 이유는 빨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처음에 이제 그 상호관세 부과한 다음에 미국 국민들 좀 고통이 좀 가중이 됐잖아요.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서. 그래서 이게 물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보여줘야 될 필요성. 뭐 그런 것도 지금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급해진 것은 이제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한 우리 기업들이 될 텐데 정부로서는 일단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의약품이 미국 내 안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 내 환자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건 거죠. 그러니까 한국산 의약품이 그래도 미국 제조한 거에 비해서는 싸다. 예. 그러니까 싸게 대중들이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봉쇄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관세 부과 예외를 좀 적용해 주든가 그래라. 근데 사실은 이건 약간 은근한 그 압박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터졌을 때 우리가 의료 지원 좀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이 좀 담긴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미국 쪽에 보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사실 이 관세 정책 그야말로 좌충우돌인데요. 그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 이야기를 했다가 이거는 또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화계 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영화인들하고도 많이 친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요구를 좀 외면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화계가 지금 뭐 최근에 뭐 한류로부터 많이 위협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예. 하지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위기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스타들 이게 개런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국에 가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좀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한 거고 그게 이제 좀 수용이 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한미 외교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열 외교장관, 네. 루비오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딱 하나 뽑으라면은 관세 협의, 국내 이 정치 상황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뭐 이제 한국 쪽에서 뭐 빨리 좀 하길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내 또 정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이제 야권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이 한덕수 후보를 좀 이제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필요성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다 초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른 나라하고의 협상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주제 바꿔서요. 의대생 미복귀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무단 결석하거나 이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들 이제 제재 결정이 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근데 이 제재 결정 수위나 이런 것은 9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거의 1만 명 가까운 유급이 네.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귀율이 이제 최대 아마 3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0%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정도가 복귀를 지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뭐 일부는 재적 처리가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유급 처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최종 집계 단계인 거고, 그리고 끝까지 어찌됐건 정부는 복귀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일단 발표를 좀 뒤로 늦추고 지금 각 학교 차원에서 최대한 학생들 복귀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약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학생들 복귀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유급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견뎌내 볼만하다. 그런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제적까지 간다 그러면 뭐 타격이 크죠. 하지만 이제 한 1, 2년 속된 말로 꿇는 거 그런 거는 나의 인생 전체 경력에서 볼 때 큰 이제 지장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계속 수업을 못 받은 학생들 학교에 복귀했을 때 수업 정상화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그런 거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막 일방적으로 막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건 좀 문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좀 이제 개편할 필요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귀 안 할 거야. 이게 지금 일단은 그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뭐 입장은 뭐 그들의 입장인 거고 정부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은 4월 말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에서 약간 좀 임의로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이제 자율적인 기간을 이제 준 거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최종 시한이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원 문제 이미 양보를 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추가로 더 자꾸 요구를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고 이게 최종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수업을 장기간 거부를 하면서 이 5개 대학 정도가 한 1,900명 의대생에게 재적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고 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복귀 의사를 밝힌 대학생들도 일부 있다고요. 예,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급 정도라면 감내를 할 만한데 재적을 당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의사로서 경력이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까지 고강도 이제 그 대응책을 학교 측에서 꺼내면 학생들도 약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지금 이제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로서는 사실상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5일에 이제 서한문을 보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철회가 없다. 그야말로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한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부 뭐 기본 메시지는 이거죠. 정부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도 복귀를 안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개학이 3월 1일인데 지금 4월 말 5월 지금 이제 초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수업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의대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밀도 있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2달을 뭐 속된 말로 놀았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배출될 의사의 퀄리티 문제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물러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찌 됐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최종 입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뭐 재적이 이루어지면 편입으로 결혼을 채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 보인 상황인데 사실 큰 문제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년에 이사 학번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고 올해 2호 학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새로 뽑히는 신입생까지 그야말로 3개 학번이 동시에 혹시나 이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도 이제 학교에 복귀했을 때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대학 이제의 그 각자 이제 시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교육 시설도 이게 용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수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 지금 이제 한도 초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특히 뭐 이론 교육 같은 경우야 뭐 온라인 교육으로 설령 대체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실습이잖아요. 근데 실습 같은 거는 뭐 이게 그 쉽게 이렇게 장소를 마구 확장해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제 학생들도 우려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각 대학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이게 뭐 그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한 학번에 학생들이 확 몰리게 됐을 때 과연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당 불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짜 또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SKT 서버 해킹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민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는 이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단말기 고유 번호는 유출이 안 됐다는 결론은 냈었고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8개 악성 코드가 어느 시점에 서버에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사고를 확인한 시점은 지금 이제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비 작업이 없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모두 심고 뭐 이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포인트들을 지금 이제 찾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지금 확인된 그 포인트들을 이제 역추적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에 일단 이제 돌입을 좀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계속 남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그 합동 조사를 거쳐서 확인된 부분 8개가 과연 전부냐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어디에 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계속 포착해내고 하려면 뭐 많이 걸리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런 얘기도 지금 여전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국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인데 좀 더디긴 합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가입자 2,500만에 비하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단 뭐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이제 한 상태고 유심 교체까지 좀 해달라라고 요청한 지금 예약을 한 분들 숫자가 750여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교체해 준 이제 사람 숫자가 100만 명. 그리고 좀 그래서 지금 향후에 유심 칩을 더 이제 확보를 하겠다. 600만 개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까지냐. 그게 지금 예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SKT 측이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금 이제 전화번호 변경해서 들어오시는 가입자분들까지 일단 막고 그리고 지금 유심 교체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전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좀 이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시간이 좀 흘러야 흐르면서 차차 해결에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체가 더뎌지면서 가입자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탈 SKT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는 작업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SKT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반응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장에 이걸 계속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최태원 회장 출석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회장도 출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한미 통상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응하느라고 뭐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SKT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 국민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런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건 좀 기피하고 싶은 건지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면 기피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SKT 측이 이 사과를 늦게 내놓는 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늦게 내놨을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짧게 이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사과의 효과를 못 거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 이탈은 더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SKT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SK그룹의 뭐 다른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반도체 쪽도 뭐 잘 되고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고객 숫자를 규모를 생각하면 거의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의 그 책임의 무게에 비해서는 지금 경영진들이 너무 그 가볍게 지금 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투데이입니다.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티칸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이어갈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데요. 지난 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은 관광객과 순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콘클라베를 하루 앞두고 새 교황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곳을 방문한 건데요. 이들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다양성을 포용한 지도자였다고 설명하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교황 역시 프란체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받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the new Pope should carry on the legacy of Pope Francis, and because he was an egalitarian Pope, he embraced all diversity, and he was very forward-thinking Pope. And my hope is that would carry on with the new Pope. Ma io mi auguro che sia un proseguimento del papato di Papa Francesco e che sia naturalmente il Papa di tutto il mondo, aperto e innovativo, che porti avanti il messaggio di Francesco e che sia soprattutto portatore di pace, perché abbiamo bisogno di pace a questo mondo. 한편 이번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3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을 맞아 전쟁의 상처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런던 타워에 약 3만 송이의 도자기 양귀비가 설치됐습니다. 유럽 전승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양귀비는 영국에서 전쟁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he poppies have always acted like a liquid. It's like they become a metaphor for the spilt blood of all those who died in the war. And so what I've done is create a series of episodes that happen around the tower. This was the easiest one of all the installations to do because it was an exciting thing to do, if that makes sense, and more of a feeling behind it. For everyone knew what they were, and everyone was excited to put them in. It brings everything full circle. 이번에 설치된 양귀비는 제1차 세계대전을 추모한 2014년 전시 이후 두 번째 대규모 기획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자동차들이 포뮬러1 경기장을 질주한 건데요. 지난 4일 포뮬러1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고로 만든 자동차들이 실제 서킷을 주행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해당 레고카는 26명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약 40만 개의 레고 블록을 사용해 실제 비율로 제작했는데요. 한 대당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하는 이 레고카는 단순 전시용이 아닌 실제 주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최고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So altogether to build these cars, it's about 22,000 man hours to produce them. Each car is composed of about 400,000 pieces. And of course, these are normal standard brakes and also special elements. The team is really excited to work on this project. It's been really challenging, but they put everything that they had into it, and they're really excited to see the cars on track. 레고 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위한 영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밤 12시, 홍콩의 작은 섬 청차오가 수천 개의 번을 잡기 위한 열기로 가득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6일 홍콩 청차오 섬에서 열린 범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번잡이 경기에서 12명의 참가자가 제한 시간 3분 동안 최대한 많은 번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번잡이 경기에서 참가자들이 따내는 번은 높이별로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총 9,000개의 번 중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번을 획득하면 온 가족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我諗後中後係其中一個里程碑啦，我覺得，因為係見證咗我即係都參加咗9年嘅經歷啦。我諗應該都會繼續參加，因為其實係搶包山係叫做我一個每一年都會指定去玩嘅運動啦，或者活動啦。其實係一個好似成績表咁樣睇下每一年嘅體能啊，又或者每一年嘅比賽嘅心態係點樣，有冇進步咁樣咯。咁 so far 我都見到自己慢慢越嚟越進步咯。其實我都好緊張嘅，其實可能咧。曾經有一個 DQ 嘅陰影咧，我都好怕落唔到地，所以都今次把握到時間能夠完成到咯。狀態算係都有比以往有7-8成嘅。而家呢個年紀其實志在參與㗎咋，其實有得參與我已經好滿足㗎啦。 한편 청차후 번 페스티벌은 재난을 물리치고 평화를 기원하는 100년 된 전통 축제로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물 어떻게 드세요? 뭐 정수기에 드시거나 아니면 사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이 시중에 유통된 지 올해 30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먹는 샘물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샘물 시장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먹는 샘물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먹는 샘물, 뭐 요즘 분들은 당연히 물 사 먹는 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은데 정말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고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 왔나요? 네, 저희 국민들께서 통상 이제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제 저희가 법적 용어로는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먹는 샘물이 199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딱 30년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 34.3%의 국민들께서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생활 속에 이제 주요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또 국민들의 이제 기호가 또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온라인 유통 문화가 좀 확산이 되면서 네. 좀 손쉽게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수가 필수제가 됐는데 네. 앞선 오프닝에서 먹는 샘물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30년 만에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생활 속에 이제 먹는 샘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에 걸맞게 좀 더 안전 관리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기후 위기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후 위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먹는 샘물의 개발, 허가, 관리 제도의 좀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하수의 고갈 우려로 좀 갈등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먹는 샘물 제도 운영을 위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 관리 단계에서 절차적, 과학적인
평가, 허가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인데요. 저희가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정보 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먹는 샘물 시장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좀 산재되어 있어서 국민들께서 쉽게 접하기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계 차원에서도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는 또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무라벨이라든가 뭐 최근에 나온 질소 충전이라든가 뭐 용기를 좀 경량화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친환경 경영 노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의 필수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샘물. 그렇다면 처음에 안전성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3가지 분야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먹는 샘물의 단계별 안정성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먹는 샘물의 이제 취수부터 제조, 유통, 보관에 이르기까지 좀 전 과정에 대한 위해 요소를 좀 사전에 분석하고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이제 저희가 가칭 먹는 샘물 품질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간에도 저희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수질 기준 충족 여부는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있고 관리해 왔지만 시설, 제품, 유통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이제 올해까지 이제 마련을 하고요. 예. 내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27년부터 잘 도입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고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 환경부는 궁극적으로 먹는 샘물 관리 품질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상향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유통 단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매장 밖에 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여기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한 개선안이 나온 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먹는 샘물 유통 과정에서 이제 그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그 아세트알데히드나 이런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보관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제도를 현황을 보면 가급적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고 예. 반면에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 기준은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인 좀 단속도 어렵고 또 처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관 기준은 야외에 보관할 때 좀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좀 구체적으로 만들고요. 또 과도한 현재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과도한 처벌 기준은 과태료 등으로 좀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한 네. 관리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가장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물질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할 때 통상 어떤 새로운 물질이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나 관리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통상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측정 방법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측정 방법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위해성에 대해서도 좀 국제적으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 논의를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좀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분석 방법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미세 플라스틱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썼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는 1 마이크로미터 이상, 즉 좀 더 세밀한 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또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통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너무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까 과태료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관련된 부분이 일반 세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 부분도 너무 규제가 좀 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합리화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먹는 샘물 제도를 강화하거나 뭐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샘물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차원이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세균 기준 합리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께서 마시는 일반 세균의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먹는 샘물 수질 검사를 할 때 저희가 51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먹는 샘물의 원수가 되는 지하수의 기준이랑 병에 담기게 되는 제품수의 기준이 좀 각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 지하수의 기준이 국민께서 실제 마시는 병입수의 기준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어서 좀 과도하다는 규제가 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세균을 좀 위해성 측면에서 보면요, 저희 입안에만 한 1억 개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입안에 이제 1억 개체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에는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반 세균 자체만으로는 위해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과학계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위해성이 있는 미생물, 뭐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균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미 지금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이 일반 세균 기준에 대해서 저희보다 완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미생물을 또 그 살균하거나 아니면 그 제균 없애는 그런 공정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제조 특성까지 고려해서 인체 위해성, 해외 규제 수준, 그다음에 그런 제조 특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일반 세균 기준은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원수와 제품수의 기준을 똑같이 맞추는 통일화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주문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물을 사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지면서 혹시나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하수 이용량 그리고 상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 이용량이 한 30억 톤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1.2억 톤이고요. 지난해 대비, 그 전에 대비 한 2.6% 증가했고 매년 한 2에서 3%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54.8%, 생활용수가 39.2%, 공업용수가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하수의 대부분을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 저희가 통상 관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약 180만 개소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활용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국토에 활용 가능한 지하수 량으로 따져보면 그 양 대비로는
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한 20%, 22.5%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전국토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더라도 지역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좀 편중, 집중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수위 저하나 수량 악화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먹는 샘물을 개발을 할 때도 어떤 그 지역별 편중 상태를 고려하고 그 지역의 지하수 이용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물만 생각할 때 당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나라가 별로 없다. 네. 예, 정말 당군 할아버지 덕분에 물은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물 관리와 개발을 위한 대책들이 또 필요하고 이번 대책 개선안에 그런 대책도 같이 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적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 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 샘물의 개발 허가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크게 허가 전, 그다음에 허가 단계, 그다음에 허가 후의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허가 전에는 먹는 샘물을 만약에 이 지역에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개발이 가능한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네. 그다음에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좀 권한을 좀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지하수 관리의 또 주체이자 또 그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지하수 상황에 따라서는 먹는 샘물 개발량을 조절을 한다거나 좀 필요할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허가 후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 수위 저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후에는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장기적으로 수위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추후에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먹는 샘물과 관련된 정보가 산재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먹는 샘물 브랜드가 국내에 3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통합된 정보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선택하기도 쉽고 또 고를 때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된 시스템도 구축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먹는 샘물 정보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국민들께서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방금 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먹는 샘물 시장을 보면 그 OEM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기본적으로 300개가 넘는 먹는 샘물 브랜드가 있고요. 이제 하나의 취수정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개의 취수정에서 취수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좀 국민들이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통합해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먹는 샘물 그 외에도 이제 제품별로 수질 검사 결과라든가 혹시 위반 이력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생산은 어디서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또 업계 이야기도 그렇고 또 학계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한 먹는 샘물 제도 개선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만든 대책은 일종의 종합 계획의 좀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보다 향후 이제 4년간의 그 로드맵적 성격이 있고요. 이제 이런 과제들을 쭉 추진하겠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한 거고, 이 구체적인 설계나 그 구체화 단계는 이제 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로서도 그 설계나 구성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그 정부 외에도 업계, 그다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례적인 좀 회의를 통해서 현장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먹는 샘물 제도가 30년 동안 이어지면서 소비자들도 이제는 사 먹는 물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잘 자리 잡힌 것 같은데 그거와는 반대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꺼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이 수돗물 음용 정책 방향에도 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대책 자체는 먹는 샘물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먹는 샘물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환경부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음용률을 좀 제고하는 데 기본적인 정책 방향, 정책 기조가 있고요.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마시면은 저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음용률 제고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안전하고 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관에 대한 정비라든가 정수장에 대한 관리 강화, 그다음에 사고 예방과 같은 정말 다각적인 대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과 함께 저희가 이제 현실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의 생활 속으로 먹는 샘물이 들어왔고 전 국민의 3분의 1께서 먹는 샘물을 드시고 있으니까 먹는 샘물 자체에 대해서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하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국민들께서 음용하시는 먹는 샘물 품질, 안전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는 또 아리수가 있고요. 또 대전에 한국수자공사 본사가 있어서 또 깨끗하다라는 거를 많이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사실 좋은데 배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아파트들의 배관, 이걸 통해서 오는 걸 마실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문제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돗물 잘 끓여서 또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먹는 샘물 개선한 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걸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먹는 샘물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소비자분들은 좀 더 그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먹는 샘물을 보다 손쉽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먹는 샘물 전 과정에 대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소비자분들은 인증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화 시스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품별 수질 정보와 생산 이력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소비자분들은 자신이 어디서 마시는 물이 어디서 생산되고 관리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 알 권리가 좀 더 보장이 되고 좀 소비자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 이제 말씀드린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이제 국민 건강에 또 직결될 수 있는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면서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먹는 샘물 업계와도 전반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계 차원에서는 좀 친환경 경영, ESG 실천이 좀 지금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를 고려한 소비, 친환경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모로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협의체가 또 앞으로 계속 운영되고 그 안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숙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응은 미국과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응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 보류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국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과 관련한 행정 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과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겁니다. Very important.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s of medicines and drug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being ripped off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여해 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의 위탁개발 생산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양국의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양국 간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으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바이오 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업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0대부터 40대 남녀 모두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과 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대에서 40대의 가족과 노동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에서 40대까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20에서 40대의 가족과 노동 역할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8.1%가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과업 중 일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여가와 자아실현 등 개인 생활이 23.1%로 나타났고 연애와 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일을 최우선 과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8%는 일의 의미로 생계를 꼽았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여성의 약 80%, 남성의 70%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엄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항에는 남녀 모두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과 가사돌봄 참여 영역의 성불평등 심각성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임신과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 역할 강화와 남성의 가족 참여 확대에 남녀 모두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5에서 44세 남녀 2,6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강재희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기관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16,900여 곳.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기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 요양기관 평가 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사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하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진행됩니다.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260여 곳에서 특별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한글 자음 모양으로 배치된 한옥이 알록달록 옷을 입었습니다. 흑백으로 재구성된 경복궁 근정전 용마루는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궁과 사찰, 거주 공간까지 아우르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 한옥이 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천년 사찰, 진관사가 있고 바로 또 인근에는 은평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번 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기획된 전시이고요. 창문과 바람길, 마당과 채 나눔 등 한옥 건축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조명합니다. 회화와 입체, AI 미디어 아트 등 작가 13명이 참여한 전시가 이번 한 달 동안 펼쳐질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자산을 좀 일깨워주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260여 곳이 참여합니다. 인근 한옥마을의 가치를 녹인 전시처럼 올해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옥마을 등 전시와 이어진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명소와 전시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제주 등 6개 지역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습니다. 또 전국 50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대표 소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열립니다. 더 자세한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영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원인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했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을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안동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내용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추경 1조 5천억 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사업이 올해 집행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 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연간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거나 새로 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서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전 준비 중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초 공고를 통해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얼마일까요? 약 7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 고용, 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 과다 청구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 또 계약 보호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부정결제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공익 기여도를 감안해서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늦잠을 자기도 하고 또 여유롭게 휴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갑자기 바쁜 일정 또 업무를 하려니까 몸도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네, 이 슬기로운 일상 복귀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수면 패턴부터 바로 잡아주시고요. 이 빡빡한 업무나 공부 계획보다는 가벼운 일정, 또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